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들에게 잘 알려진 주라기 공원, 스파이더맨, 미션 임파서블의 시나리오 작가 데이비드 캡의 신간 장편 소설 오로라를 소개 및 낭독을 해보았습니다. 데이비드 캡은 할리우드에서 가장 성공적인 시나리오 작가로 뛰어난 스토리텔링 능력은 이 책 오로라에서도 여실히 드러나 단숨에 읽히는 강력한 흡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소설은 현대 사회가 얼마나 전기에 의존하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작품으로 초강력 태양 폭풍이 지구를 강타하며 전 세계적인 재난 사태를 초래하는 상황에서 인물들이 겪는 생존과 갈등을 그리고 있습니다. 각 등장인물들의 디테일한 심리 묘사까지 저는 매우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럼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데이비드 캡, 오로라. 캐링턴 사건 1859년 9월 1일 태양 대륙권 자기장 깊숙한 곳에 갇혀있던 거대한 가스층 플라스마 구름대가 항성의 중력에서 벗어나 코로나, 광환, 특히 일식이나 월식 때 해나 달 둘레에 생기는 빛, 주변에서 폭발했다. 태양이 왕성한 활동 주기에 들어서면 하루 서너 번 정도 코로나를 분출하기 때문에 코로나 질량 분출, CME는 그 자체로 큰 뉴스가 아니었다. 그러나 1859년 그날의 CME는 에베레스트산 크기와 맞먹을 정도로 거대했고 지구를 향하는 각도가 완벽했다. 이로 인한 전자기 혼돈은 이를 처음 목격한 영국 천문학자의 이름을 따 캐링턴 사건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시속 600만 마일의 속도로 이동하는 태양 에너지는 폭발 후 17시간 만에 지구의 자기권을 무너뜨렸다. 전 세계의 전신 기사들은 신호판에 불길이 솟구치는 걸 목격했고 백금으로 된 계전기 스위치가 녹아내렸다는 보고가 있었다. 세계 곳곳에서 밤하늘이 낮처럼 환해졌다는 뉴스도 이어졌다. 소용돌이 치는 자기장의 북극광은 멀리 쿠바와 자메이카 남쪽까지, 남극광은 멀리 콜롬비아 북쪽에서까지 볼 수 있었다. 다행히 1859년 당시에는 전신 시스템이 유일하게 중요한 전기 네트워크였고 며칠 내 복구가 가능했다. 지구상의 대부분 사람들은 큰 혼란 없이 즉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갔고 캐링턴 사건은 지루한 여름의 마지막 며칠의 활기를 불어넣는 해프닝으로 끝났다. 그로부터 23년 후 1882년 9월 4일 토머스 에디슨은 로어 맨해튼의 펄 스트리트에서 미국 최초로 전기 공급용 발전소의 첫 스위치를 켰다. 이후 인류는 완전한 전기 중독의 길로 접어들었다. 평균적으로 150년마다 한 번씩 대형 CME가 지구를 강타한다. 예정된 시간은 지났다. 1. 오로라, 일리노이주 4월 14일 화요일 오전 6시 32분. 노먼 레비를 이야기하자면 우선 그를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말을 먼저 해야 할 것이다. 그는 시카고 대학의 교수로 재직하며 재능과 호기심이 넘치는 사람들을 사로잡았고 관심사가 같은 사람을 언제든 알아보는 재주가 있었다.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학생들도 그의 비좁은 대학 사무실이나 오로라 인근 카유가 골목 끝에 있는 그의 목조주택에서 저녁 식사와 커피와 음료를 마시며 집처럼 편안함을 느꼈다. 태양과학자였던 노먼은 평생 태양 연구에 몰두했지만 그의 진정한 관심사는 사람이다. 자식 없는 호랍이었던 그는 사람들이 나비를 채집하듯 친구들을 사귀었는데 책을 읽으라는 강요 없이 그들을 자극하고 질문하는 대화를 좋아했다. 그는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다고 확신했다. 그러나 4월 14일 화요일 그의 주방벽에 걸린 전화벨이 울렸을 때 중부 표준시 기준 오전 6시 32분의 대화는 반기지 않았다. 노먼은 싱크대 곁에 서서 커피를 내리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카페인 섭취 전에 몽롱한 상태에서 울린 전화벨 소리에 얼굴을 찡그렸다. 이 시간에 전화할 친구는 없는데. 영화 속 대사가 쓸데없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맞는 말은 아니었다. 그의 친구들은 아무 때나 전화를 걸었고
다양한 시간대에 사는 사람들이라 불평할 수도 없었다. 노먼은 전화기로 다가가 안경을 내리며 발신자 표시를 읽었다. 실버 스프링, 메릴랜드. 그는 수화기를 들었다. 우리가 이야기했던 거겠지? 노먼이 말했다. 수화기 너머 긴장되고 흥분된 목소리가 빠르게 흘러나왔다. 지난 24시간 동안 GOES 16의 영상 본 적 있어요? 지금 아침 6시 30분이야, 젊은 친구. 그래도 전화했으니까요, 노먼. 기억해보세요. 노먼은 페리 세인트 존의 목소리에서 다급함을 느낄 수 있었고 목을 가다듬으며 집중했다. 페리가 기초 천체 물리학 수업에 들어와 강의를 한번 들은 뒤 존경받는 교수에게 멘토를 찾고 있는데 마침 노먼을 만나게 되어 마음을 정했다고 말하는 순간부터 그가 마음에 들었다. 그런 배짱을 누가 거부할 수 있을까? 첫 강의를 들은 후 20년 동안 저녁 식사를 하고 전화와 이메일을 주고받던 페리는 태양 현상을 모니터링하는 국립해양대기청의 주요 관측소 수석 연구원 중 한 명이 되었다. 그는 노먼에게 반복해 물었다. 혹시 지난 주기 때도 비슷한 영상 본 적 있나요? 어젯밤에. 노먼이 말했다. 다시 한번 로그인 해줘서 고마워. 몇 시간 동안 즐거웠어. 장장 몇 시간이나, 페리. 불길이 치솟는 거 봤어요? 물론 큰 폭발 2개. 태양 자외선 관측 망원경이 잡아냈지. 방사능 광도 센서를 포화 상태로 만들어버려 다시 확인하지 못했어. 왜 그러지? 페리는 수화기 너머 잠시 말을 멈추고 생각했다. 2차 폭발이 묻혔을 가능성은요? 아니면 3차? 노먼은 이마를 찡그렸다. 아마 그럴걸. DSCOVR의 방사능이 아직 닿지 않았지? DSCOVR은 심우주 기후 관측 위성인데 2015년 말 발사 성공 후 지구에서 약 100만 마일 떨어진 중력에 구애받지 않는 최적의 장소인 라그랑주 1지점의 궤도에 진입한 이후 우주 날씨와 특히 태양 활동을 모니터링하는 데 중요한 도구로 사용됐다. 이후 DSCOVR은 지구와 태양 사이를 맴돌면서 위성에 장착된 센서 배열을 통해 거의 실시간에 가까운 정보를 국립해양대기청에 전송했다. 네, 페리가 대답했다. 약 45분 후에 지구를 7도 정도 벗어나게 될 겁니다. 제가 말하는 건 바로 그 뒤에 있는 거죠. 뒤에 뭐가 있는데? 3번째 불꽃이 치솟았고 굴절 각도가 0이고 빈 공간으로 이동 중이에요. 새로운 영상이 방금 올라왔어요. 보세요. 기다릴게요. 노먼은 커피를 무시한 채 무선 전화기를 들고 서재로 가서 책상으로 사용하는 커다란 오크 식탁 앞에 앉았다. 그는 노트북을 열고 전화기를 어깨에 걸친 다음 국립해양대기청, 나사의 태양역학 관측소로부터 전송된 영상을 볼 수 있는 사이트로 바로 들어갔다. 훈련이 덜 된 눈으로 본다면 노먼의 모니터에 나타난 일련의 빛의 이미지와 나열된 데이터에서 별 의미를 찾을 수 없겠지만 65년 동안 시각적으로나 양적으로 이런 형태의 데이터에 완전히 익숙한 그의 눈은 바로 알아챘다. 코로나 빛의 분포와 줄지어 올라오는 숫자 정보들이 마치 사람이 절벽 가장자리에 서서 랜턴을 흔들며 다리가 끊어졌어요! 외치는 것과 천문학적으로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농담 아니지? 노먼은 정신이 번뜩 들면서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그는 2번째 노트북을 열고 고다드 우주 비행센터에서 운영하는 CME 공개 모니터링 화면에 로그인했다. 전 세계 수백 명의 아마추어 애호가들이 태양 흑점 활동 데이터를 놓고 비공식적인 토론을 시작했다. 지난 18시간 동안 비정상적으로 폭발한 양성자, 프로톤과 엑스레이 유동, 플럭스의 양을 알아차린 사람은 페리뿐만이 아니었다. 태양을 관찰하는 커뮤니티 회원들은 그것들을 저정하고 올리고 해석하느라 흥분 상태였다. 노먼이 본 것들은 페리가 품었던 의구심에 고개를 끄덕이게 했다. 한 번이 아니라 3번의 연속적 폭발이 일어났으며 각 폭발은 이전 폭발보다 더 컸고
처음 두 번의 폭발로 인한 엄청난 광도 때문에 모니터링 장비의 기능이 마비되어 세 번째의 거대한 폭발을 담아내지 못했는데 지금은 CME가 이전 폭발의 여파에서 벗어나 비교적 맑은 상태의 우주를 떠돌고 있었다. 노먼이 직접 설계한 모델링 소프트웨어에 입력하기 시작한 정보들은 복잡하고 광범위했다. 방금 측정한 폭발의 크기와 빛의 강도의 플라스마, 전기적 중성인 상태, 영역은 지구의 전력 공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리적, 기술적 위험 요인을 포함하고 있었다. 엔터키를 누르고 최종 결과가 모니터 위 깜빡이는 작은 상자에 표시되자 노먼은 바닥이 푹 가라앉는 것만 같았다. 젠장. 그가 말했다. 어떻게 됐어요? 내 모델이 별로야. 다른 거로 해볼게. 잠깐 기다리게. 그는 입력한 정보들을 지우고 전 세계 여러 사이트에서 데이터를 가져와 상상할 수 있는 전기장의 진폭과 방향을 다양하게 바꾸면서 대체 시나리오로 다시 시작했다. 그는 다른 결과를 원했다. 자신이 틀리길 바랐다. 페리는 국립해양대기청의 모니터링 화면 앞에 앉아 전화기 너머로 노먼이 정신없이 타이핑하는 소리를 들었다. 노먼이 당대 최고의 태양 연구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그의 공식은 틀린 적이 없었다. 페리는 노먼의 첫 번째 결과가 무엇이든 매우 정확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노먼이 작업하는 동안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조바심 내던 페리는 노먼을 기다리며 자신의 관측 모델에 직접 데이터를 입력했다. 그의 뒤에 있던 동료들은 희부만 아침 빛 속에서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하며 쳐다봤다. 커피는 바로 이 맛이지 문구가 적힌 머그잔을 손에 든 켄 머테는 페리의 어깨 너머로 그가 마치 젊은 마에스트로처럼 일련의 컴퓨터들을 오가며 자판을 꽝꽝 두드리는 듯한 모습을 홀린 듯 바라보았다. 한편 테리 피츠패트릭은 밤새 손자와 함께 있느라 너무 피곤해 의자에서 일어나기도 힘들었지만 느린 걸음으로 다가와 페리의 반대편에서 몸을 숙이며 가느다란 눈초리로 모니터를 내려다보았다. 머테는 여러 이미지와 데이터 스트림이 모니터 화면을 가득 채우는 것을 보고 의심의 눈초리로 페리를 바라보았다. 이게 뭐야? 게임하는 거야? 숫자들이 믿기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피츠패트릭은 데이터를 살펴본 다음 페리를 바라보며 안경을 머리 위에 올리고 질문을 던졌다. 헛짚었나? 그런 것 같지 않아요. 피츠는 페리가 시뮬레이션의 정보를 불러오는 동안 화면을 응시하며 정보를 흡수했다. 얼마나 남았어? 휴대폰을 어깨에 걸치고 있던 페리는 목이 아프다는 것을 깨닫고 고개를 들었다. 자판을 두드리느라 전화기가 탁 소리를 내며 책상 아래로 떨어졌다. 전화기를 타고 이봐! 듣고 있어? 노먼의 흥분된 목소리가 들렸다. 그러나 페리는 계속 모델을 바꿔가며 자판을 두드렸고 모델마다 핑 소리를 내며 입력 완료 메시지가 떴지만 결과는 매번 같거나 비슷했다. 페리, 피츠가 다급한 목소리로 물었다. 시간이 얼마나 남았어? 전화기에서 노먼의 목소리가 꽥꽥거리는 것처럼 들렸다. 머테는 손을 뻗어 전화기를 뒤집어 스피커 버튼을 눌렀다. 노먼의 목소리가 갑자기 크게 터져나왔다. 틀린 게 아니야! 이건 틀린 게 아니라고! 연구실 안 곳곳에서 고개를 들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노먼의 일그러진 목소리도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다. 페리가 손을 들어 등 뒤의 논쟁을 잠재우며 최종 시뮬레이션을 실행하라는 컴퓨터 엔터키를 눌렀다. 모두 입을 다물고 기다렸다. 컴퓨터가 핑 소리를 내며 작동했다. 페리는 책상 위에 놓인 휴대폰을 내려다보았다. 노먼, 듣고 있어요? 물론이지. 해보셨어요? 컴박의 새로운 변압기 모델로 3번이나. 자네는? 저도요. 페리는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캐링턴 수준과 비슷하죠. 맞죠? 페리의 뒤에 모여있던 7명의 남녀는 전화기를 내려다보며 누구의 목소리인지도 모르는 채 대답에 귀 기울였다.
왠지 모든 것이 정체불명 남자의 대답에 달린 것만 같았다. 쉰 듯한 노몬의 목소리가 스피커에서 흘러나왔다. 30년째 되던 해, 넷째 달 5째 날, 내가 제바르 강둑의 유배자들과 함께 있을 때, 머트가 갑자기 자신이 농담의 주인공이라는 걸 깨달은 사람처럼 끼어들었다. 실례합니다만 당신은 대체 누구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정확히 뭘 하는 거죠? 노먼은 이에 굴하지 않고 말을 마쳤다. 하늘이 열리고 신의 형상을 보았지. 페리가 머테를 올려다보았다. 성경 얘기예요. 젠장 성경이라니. 저 노인이 왜 성경을 인용하는 거지? 에스겔의 환시, 기원전 593년. 페리가 말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게 지구 최초로 기록된 오로라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피츠는 페리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충돌까지 얼마나 남았지, 페리? 7시간에서 12시간 정도요, 대략. 태양풍은 매우 가변적이라서요. 피츠는 자리에서 일어나 머테를 바라보았다. 이미 창백해진 그의 얼굴은 몇 분 전보다 더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럼 우리는 고립되는 건가? 피츠는 물었다. 나는 그렇게 안 부를 거예요. 그렇게 이름 지을 건가요? 켄, 이건 전 세계적인 블랙스카이 사건이야. 나는 전압이 감소하는 감압 현상이라고 봐요. 머테가 말했다. 감압? 그냥 선글라스나 끼고 있을 거라고 말하지? 1972년 이전 전력망에 1000AMPS가 몇 개나 될까? 퍼뜩 떠오르는 거요? 적어도 2000개는 되겠죠. 피치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생각에 잠겼다. 그것부터 시작하지. 전화해서 나머지 10,000개 중 몇 개가 상당 30AMPS의 직류전류가 흐르는 권선형 핫스팟을 가졌는지 파악해보도록 해. 페리는 고개를 저었다. 50으로 정하는 게 좋을 겁니다. 좋아, 50. 피츠는 이제 피로를 잊고 활기를 되찾았다. 하지만 머테는 제자리에 얼어붙은 듯 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피츠가 그를 바라보았다. 시작? 그가 물었다. 빌어먹을. 나라를 통째로 지하 저장고로 만들어야 할 판이라고. 한편 오로라에 있던 노먼은 무선 전화기를 책상 위에 내려놓고 작은 스피커로 흘러나오는 두 사람의 언장을 묵묵히 들었다. 그는 책상 한 구석에 아무렇게나 처박혀 있는 소형 라디오의 복잡한 설정 방식을 잠시 생각하더니 의자에서 몸을 일으켰다. 곧 그것만이 유일한 의사소통 수단이 될 것이었다. 그는 자기 집에서 막다른 골목이 내려다 보이는 큰 창문가로 다가갔다. 해가 이제 막 동트기 전에 하늘을 깨고 서서히 차오르고 있었으나 완전히 지상으로 나오지 않은 상태였다. 전날밤에 켜놓은 현관등이 그대로인 몇 집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집이 어둠에 잠겨 있었다. 노먼이 불 켜진 가로등을 바라보는 동안 매일 아침 그렇듯이 더 이상 전등빛이 필요 없다는 것을 감지한 센서가 깜빡거리기 시작했다. 노먼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태양빛이 여전히 금속 표면에서 반사되고 있었다. 노먼은 해 둘레에 보풀처럼 일어서는 첫 번째 빛 화살이 길 끝에 있는 나무들 위로 내려앉는 모습을 보고 있었다. 눈가가 젖어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을 때까지 흔들리는 빛의 뜨거운 가장자리에 시선을 고정했다. 노먼은 눈을 감고 이 모든 것이 세상에 어떤 의미인지 상상해 보려고 애썼지만 불가능했다. 우주는 너무 광활했고 너무 복잡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을 지경이었다. 모든 것이, 그 모든 것이 그가 사는 곳의 일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의 인생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동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들과 그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그리고 그로부터 벌어지는 예측할 수 없는 결과의 반복뿐이었다. 노먼은 눈을 감고 다가오는 폭풍에 대비하려 애썼다. 2. 오로라. 오전 11시 43분. 오브리 휠러는 매니큐어가 벗겨진 손톱을 내려다보며
마지막으로 남자가 매력적이라고 생각했던 때가 언제인지 떠올려 보려 했다. 지금은 확실히 아니었고 이 두 남자도 매력적이지 않았다. 콘퍼런스가 캔자스시티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그 좋은 캔자스시티를 가는 것이 즐겁지는 않았다. 좋든 나쁘든 캔자스시티는 오로라에서 500마일이나 떨어져 있었고 6시간짜리 콘퍼런스를 위해 8시간 동안 차를 몰고 가야 하거나 만석인 비행기를 타야 하는 불편한 거리였다. 그녀는 지정 좌석도 없고 짐도 안 싣는 항공사의 비행기를 선택했고 순서도 없이 탑승했는데 개인 공간에 대한 존중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전직 고등학교 풋볼 선수처럼 보이는 두 남자 사이에 앉게 되었다. 90분 동안의 비행 내내 스트레스와 분노에 시달리고 싶지 않았던 오브리는 결국 너무 이른 시각에 자낙스, 수면제를 복용한 탓인지 지금은 안개가 낀 듯 멍하고 짜증나고 모호하게 우울한 기분으로 오헤어 공항에서 집으로 운전하고 있었다. 사실 그녀의 우울함은 모호하지 않았다. 사저골로 돌아가는 중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분명한 우울감이었다. 한때 출장을 마치면 어느 정도 활력이 넘쳤다. 스캇과 러스티로부터 잠시 벗어나 더 많이 자고 원하는 것을 읽고 둘 걱정 없이 마음껏 먹던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하지만 그런 시절은 오래전에 끝났다. 코로나19의 여파와 함께 마음의 평화, 30대의 찬란한 시간, 그리고 결혼 생활도 사라졌다. 팬데믹 이전까지만 해도 오브리가 창업하고 운영하던 콘퍼런스 사업은 꽤 잘 나갔다. 하지만 하루아침에 500여 명의 낯선 사람들과 함께 창문도 없는 에어컨방에 앉으려는 사람들의 수가 급감했고 오브리는 몇 달 만에 파산을 고려해야 했다. 그녀는 전 직원에게 일시 해고 통지를 보냈다. 하지만 사흘 후 밤 잠에서 깨어난 오브리는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이 아이디어는 다른 사업 커뮤니티에서도 동시에 떠올린 것이었다. 내가 왜 다시 집을 떠나 일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서 비롯된 구상이었다. 그녀는 72시간 만에 회사를 올 줌 플랫폼으로 전환하고 일주일 만에 직원의 절반을 다시 불렀다. 새로운 환경으로 전환한 첫 해가 끝날 무렵 팬데믹 이전과 거의 비슷한 수의 직원을 고용할 수 있었다. 그리고 집에서 편안하게 콘퍼런스에 참석할 수 있는 편리함을 위해 기꺼이 그 이상의 비용을 지불하는 고객들이 늘었다. 물론 일부 멍청이들이 다시 대면 콘퍼런스를 고집하는 바람에 미주리주 캔자스까지 가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지만 이제 업무의 90%가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흑자로 돌아섰다. 그녀는 꽤 괜찮은 연봉을 다시 받을 수 있었고 이는 똥만도 못하고 흡혈귀 같았던 러스티에게는 엄청난 안도감을 안겨주었다. 저 단어들이 싸구려 막말이라고? 맞다, 막말. 그러나 또한 적확한 표현이다. 그녀의 전남편 성격 특징 2가지를 축약해 설명한 것이다. 러스티는 몸에서 배출된 노폐물이라는 고전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똥이었는데 그는 그녀의 시간과 자원, 사랑을 무자비하게 남용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2년 전 그녀는 그를 확실히 떼어냈다. 그를 흡혈귀라고 부르는 것도 맞는 표현인데 만약에 누군가 그 단어를 남을 무자비하게 뜯어먹는 사람이라고 해석해도 매우 정확한 의미일 것이다. 심지어 괴물 같은 흡혈귀라고 정의 내릴 수도 있다. 러스티는 오브리가 바닥에 벗어나온 빈 코트처럼 공허함을 느낄 때까지 그녀의 영혼과 에너지를 남김없이 빨아들였기 때문에 적절한 표현이다. 그녀는 그것이 모두 그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를 처음 만났을 때의 모습을 그녀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그는 매력적일 때와 추악할 때를 가리지 않고 자신감이 넘쳤으며 모든 면에서 강하다는 것을 그 자신도 알고 있었다. 그는 힘과 권위를 허세 부리듯 대놓고 드러내지 않았으며 나는 쓸데없는 힘을 가지고 있다며 오히려 겸손했다. 러스티는 한때 선량하고 정직하며 성공한 건설업자였다. 오브리는 항상 정신적 노동을 해서 그런지 육체적 노동을 하는 사람을 좋아했다. 무엇보다도 그녀의 남편은 오빠와는 정반대로 진지하지 않고 육체 노동자이며 현실적인 사람이었다. 그녀는 남편이 사랑스럽지 않게 변할 때까지 그를 사랑했다.
지난 몇 년 동안 러스티의 음주는 블랙아웃 수준에 이르렀는데 이는 첫 번째 결혼 생활에서도 분명히 문제가 되었던 것이었다. 다행히도 세릴 앤이 그녀에게 고백해준 덕분에 오브리는 훨씬 쉽게 결정 내릴 수 있었다. 그녀가 사랑했던 남자는 더 이상 곁에 없고 러스티는 새로운 남자로도 환영받지 못할 정도로 망가져 있었다. 처음에는 천천히 그리고 어느 순간 완전히 변했다. 그녀가 잘 알고 있다고 여겼던 남자는 술, 마약, 분노, 그리고 오랜 시간 포커에 빠져 지냈다. 그녀는 그가 신만이 알 수 있는 사소한 범죄에 그렇고 그런 종류의 친구들과 함께 연루되었다는 의혹도 확신했다. 아니, 러스티는 떠나야만 했다. 그래서 그는 오브리와 함께 산 집과 세심하게 계획했던 삶을 떠났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반전, 즉 꼬리에 꼬리를 무는 핵심은 러스티가 떠날 때 모든 짐을 가져가지 않았다는 것이다. 바로 아들 스캇을 오브리에게 남겨두었다. 그가 실제로 스캇 곁을 떠난 것이 아니라 스캇이 계속 머물렀다는 말이 옳다. 러스티의 첫 번째 결혼에서 낳은 스캇은 당시 14살이었다. 사고를 치기에 충분한 나이였고 실제로 사고를 쳤다. 엄마가 멀리 떨어져 살고 있어서 자신을 충분히 돌보지 않는다는 것을 실제로도 돌보지 않았지만 알 만큼 성숙했다. 그는 아직 어렸기에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자신에게 있다면 무관심과 중독의 악순환 구렁텅이에 빠진 부모와 연을 끊고 싶어 했다. 2년 정리는 아직 미해결인 채로 남아있었다. 스캇과 러스티는 새로운 생활 방식에 대해 의논하기 위해 마주 앉은 일도 없었다. 둘 다 남자이고 중서부 지역 출신의 타고난 성격 때문인지 어느 날 아침 문득 서로의 얼굴 앞에서 상황을 깨닫게 되었다. 그 순간을 정확히 말하자면 러스티가 스캇에게 내 짐 챙겨 계단에서 기다려. 우린 떠날 거다. 말했을 때였다. 스캇은 짐을 챙기거나 계단으로 내려가지 않았다. 러스티는 지난 4년 동안 자신의 펀치리스트 1순위였던 아주 오래되고 부서질 것 같은 계단을 올려다보며 당장이라도 꼭 뛰어 올라가 부서뜨릴 듯 소리쳤다. 올 거야 말 거야! 꺼지라고! 스캇은 닫힌 침실문 너머로 되받아 소리쳤다. 러스티는 고개를 돌려 주방문 옆에 쪼그리고 앉아 몸의 반은 안으로 반은 밖으로 내놓고 있는 오브리를 쳐다보았다. 당신 시켰지? 오브리는 그를 노려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제발 나 좀 내버려둬. 러스티는 다시 계단을 향해 돌아서서 스캇에게 소리쳤다. 너 지금 안 따라 나서면 영원히 여기 있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10대들은 일관성 있게 뭔가 외치며 문을 쾅 닫았을 것이다. 다른 누군가는 알루미늄 포일 씹는 소리로 노래하는 랩그룹 데스그립스의 음악을 최대로 크게 틀 수도 있다. 하지만 스캇 필러는 문을 열고 계단을 내려와 아버지를 내려다보더니 오른손 두 손가락을 아버지의 이마에 대고 무심한 듯 작별 인사를 건넸다. 아디오스 왕재수. 러스티는 참을 수 없다는 듯 가방을 들고 떠났다. 그날 아침 10시 47분 오브리는 36살이었고 아이도 없이 새롭게 싱글이 되었다. 인생에 어떤 흥미진진한 모험이 기다리고 있다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믿었다. 10시 48분 그 믿음은 바로 사라졌다. 그녀는 14살짜리 아이를 키우게 되었다. 다른 누군가의 14살짜리 아이를. 이봐 인생, 내게 겨우 이런 의미였어? 오브리는 이제 스캇의 집이 된 곳을 향해 달리고 있었다. 오후 1시가 조금 넘었기 때문에 교통체증만 없다면 서두르지 않아도 스캇이 학교에서 돌아오기 전 2시까지 집에 도착할 수 있었다. 그녀는 이틀간 집을 비우는 동안 스캇이 친구 집에 머물도록 조치해두었지만 오브리가 없는 집에서 카프리스와 하룻밤을 보내는 것이 거의 확실했으므로 스캇의 결정에 환상을 품지는 않았다. 스캇은 6개월 전에 15살이 되었고 순결을 포기하기에는 너무 어렸지만 오브리는 그와 파트너 사이의 문제라고 생각했다. 그녀가 걱정하는 것은 사실 약물 문제였다. 스캇의 부모는 모두 알코올 중독이었다. 중독성 유전적 요인이 그에게 악영향을 끼쳤고
오브리는 자신이 지켜보는 한 스캇이 어두운 구렁텅이에 빠지게 내버려둘 생각은 없었다. 여행 일주일 전 그녀는 지방 곳곳에 3대의 즈모도 감시 카메라를 설치했고 와이파이가 잡히는 곳이라면 언제든 접속해 볼 수 있는 휴대폰 앱에 연결했다. 한 대는 주방 요리책 더미에, 다른 한 대는 거실에 방치된 보드게임 위, 세 번째 카메라는 읽지 않는 수십 권의 책이 있는 스캇의 침실 책장 사이에 숨겨져 있었다. 오브리는 떠나기 며칠 전 시험 가동 후 재빨리 카메라 기능 하나를 꺼버렸다. 그녀가 예상치 못했던 완벽하게 정상적인 사춘기 소년의 영상이 그녀의 눈을 거의 태울 뻔했기 때문이었다. 이봐요. 그런 예상은 전혀 못했다고요. 알겠어요? 그녀는 사춘기 소년이 되어본 적이 없었으니까. 결국 그녀가 집안에서 와이파이를 사용하지 않는 한 비디오 시스템은 쓸모없어졌다. 그녀가 차를 타고 공항으로 향하자마자 영상이 하나둘씩 사라졌고 그녀가 집을 비운 내내 디지털 감시는 무의미해졌다. 스캇과 통화했을 때 그는 약속대로 친구 줄리안의 집에 있다고 확인해 주었으나 다음에 기회가 되면 휴대폰에 위치 추적 앱을 설치해야겠다고 그녀는 다짐했다. 어찌되었든 그는 무탈했다. 하지만 그녀는 별일 없었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 그의 방을 잠깐 살펴보고 싶었다. 그녀의 차는 한때 일리노이주 오로라의 중심지였던 스톨프 섬을 지나고 있었다. 문 닫은 가게들과 낡은 영화관, 그리고 열기를 뿜어내는 이륙 카지노가 즐비한 거리였다. 오브리는 웨스트 오로라에서 1, 2마일 떨어진 안락한 2층 집에서 부모님, 오빠와 함께 컸다. 오브리는 어렸을 때부터 오빠와 함께 스톨프에 가는 것을 좋아했다. 시카고처럼 뭔가에 취해 있는 사람들로 가득한 무서운 다운타운이 아니라 1950년대 벤 프랭클린, 미국 소도시에 있는 잡화점에서 흔히 마주칠 법한 철사로 만든 선반에서 아치 만화, 1942년도에 출간한 어린이 만화 시리즈를 살 수 있는 분위기가 녹아있는 구시가지였다. 오브리는 아치 만화책, 철사로 만든 선반, 벤 프랭클린 잡화점을 직접 본 적은 없지만 책이나 영화를 통해 들어본 적은 있었으므로 완벽하고 낭만적인 이미지로 남아있었다. 그녀는 아이들이 그런 분위기를 간직한 안전한 곳에서 자랄 수 있기를 바랐다. 오빠는 성공하기 위해 떠났지만 오브리는 50년 동안 존재하지 않았던 무언가를 찾기로 결심하고 여전히 남아있었다. 카유가 골목은 오브리가 어렸을 때부터 막연히 꿈꾸었던 집과 딱 들어맞는 동네였다. 시내에서 10분 거리였고 막다른 골목에 6채의 집이 있었다. 대부분 1920년대나 30년대에 지어진 고택들이었다. 그 끝자락에 있는 집은 한때 인기가 많았던 1850년대식 빅토리아 양식의 2층짜리 평지붕 주택 중 하나였는데 2차 세계대전 이후 급하게 지어진 탓에 오래 버티지 못했다. 어찌되었든 이 건물은 주저앉을 정도로 낡았고 후에 완전히 뜯어낸 뒤 단열 처리와 리모델링을 마쳤다. 1958년의 일이었다. 그 이후로 이 집은 과히 눈에 거슬리지 않을 정도로 방치되었다가 흉물스러운 상태를 거쳐 새로 지을 수 있는 완벽한 부지 단계에 이르렀을 때 오브리와 러스티 눈에 처음 들어왔다. 집 상태가 낡았다는 이유로 5년 전에 살 수 있는 가격으로 나왔다. 그들은 엄청 손이 많이 가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러스티는 건설업자였고 그들은 젊고 사랑에 빠져 있었기에 모든 것을 함께할 자신이 있었다. 하지만 그렇지 못했다. 이제 집은 5년이 되었고 오브리에게도 분명 같은 시간이 지났는데 수리할 수 없는 것들을 혼자 고치려고 애쓰는 날들이 마치 15년처럼 느껴졌다. 드물게 오빠를 마주칠 때마다 그는 수리와 재활용을 고집하는 동생을 10대 시절처럼 대놓고 놀렸다. 페트병에 담긴 주스를 한 모금 마시고 휙 버리곤 했던 그는 성인이 되어서는 값싼 외국 노동력 사용을 비난하면서 동시에 그로부터 이익을 취했다. 그는 매번 18개월에 한 번씩 희토류 광물로 가득 찬 작동이 멈추든 아니든 상관없이 사용하던 컴퓨터와 전화들을 매립지로 보내며 그녀가 좋아하는 블라우스에 난 구멍을 고치는 것뿐이라고 그녀를 놀렸다. 차에서 내린 오브리는 울퉁불퉁한 앞길을 서둘러 올라갔다. 핸드캐리백에 달린 싸구려 바퀴가 갈라진 바닥에 부딪혀 덜덜거렸다.
그녀는 집 안으로 들어가기도 전에 자기가 전화할 때까지 줄리안 집에 머물기로 했던 스캇이 약속을 어기고 안에 있을 거라고 확신했다. 이런 상태를 정말 들키고 싶지 않았다면 아마도 현관문을 걸어 잠갔을 것이다. 거실에서 흘러나오는 TV 소리를 그녀의 귀가 감지했다. 그녀가 집에 들어서자 77인치 소니 TV의 실루엣으로 비친 스캇의 뒷모습이 보였다. 그 TV는 러스티가 나간 직후 그녀를 설득해 구매한 것이었다. 이미 지나간 날들의 얘기였다. 그녀는 스캇이 방에만 머무는 것보다 집 한가운데에서 서로 소통하며 현명하고 다정하게 이끄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TV라는 미끼를 활용했다. 그녀가 TV를 산 진짜 이유는 그가 바쁘게 있는 동안 자신은 방해받지 않고 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함이었다. 스캇은 손잡이 돌리는 소리에 고개를 돌렸다. 집에 왔네요. 그는 그녀를 향해 눈을 깜빡이며 말했다. 집에 있었구나. 스캇은 이마를 찡그리며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다. 벌써 올 줄 몰랐어요. 그런 것 같네. 그녀는 문을 닫고 구석으로 가방을 밀어넣었다. 그는 다시 TV로 시선을 돌렸다. 어찌된 일인지 그는 케이블 뉴스를 보고 있었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그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스캇은 여전히 등을 돌린 채 TV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것 좀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난 올라가서 옷 갈아입고 올 테니 이따 우리 얘기 좀 하자. 우리가 대화할 내용이랑 TV 내용은 서로 다르니까. 그리고 나는 매우 실망했다. 스캇은 TV에 시선을 둔 채 뒤돌아볼 기색도 없었다. 스튜디오에서 3명의 머리가 무의미해 보이는 주제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며 움직이고 있었다. 스캇은 손가락을 뻗어 TV 화면을 향해 흔들며 강조했다. 이걸 꼭 보셔야 할 것 같다고요. 오브리는 그를 무시하고 최대한 힘껏 삐걱거리는 계단을 올라갔다. 발걸음을 떼는 동안 소리가 요란했고 계단을 다 오른 뒤 돌아서서 자신의 방이 아닌 그의 방으로 향할 때는 소리가 나지 않게 조용히 걸음을 옮겼다. 그녀는 살며시 문을 열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침대는 평소와 다름없이 어수선한 상태였고 일부러 애쓰지 않는 한 더 어지럽힐 수 없을 정도로 지저분했다. 옷가지들과 음식물 찌꺼기들이 아무렇게나 놓여 있었고 유리잔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는데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맛과 색깔의 액체가 뒤섞여 발효되고 있었다. 오브리는 서랍장으로 가서 서랍을 하나씩 열어 내용물을 손으로 훑어보았다. 숨겨진 술병 같은 것은 보이지 않았다. 매트리스 밑이나 협탁에도 대마초 봉지 같은 건 없었고 공기 중에 담배 냄새도 나지 않았으며 그녀가 냄새를 맡은 잔에는 술 냄새도 없었다. 만족한 그녀는 아이와 다툴 일이 하나 줄었다는 사실에 흡족해하며 막 몸을 돌렸다. 그 순간 그녀의 시선이 딱 마주친 곳은 서랍장 위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약병이었다. 오렌지색 처방전 약병. 그는 이제 그것을 숨길 필요조차 느끼지 않았다는 말이었다. 아래층으로 내려온 오브리는 스캇 앞으로 다가가 거대한 TV를 가로막고 서서 둘 사이에 놓여있는 커피 테이블 위에 약병을 올려놓았다. 스캇은 그것을 내려다보며 어깨를 으쓱했다. 집에 올 줄 몰랐어요. 그는 그녀를 피해 TV를 계속 보려고 애썼다.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나중에 얘기하면 안 될까요? 그녀는 폭발하고 싶은 충동을 억지로 눌렀다. 스캇, 이건 하이드로코돈이야. 그렇죠. 그가 말했다. 내가 충치 치료받을 때 처방받았던 약이야. 아, 그때 받은 약이라고요? 그렇군요. 말 된다. 더 이상 통증은 없나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집으로 올 줄 몰랐다. 내가 집에 올지 안 올지 생각했다는 말은 좀 그만할래? 네가 내 약장 캐비닛을... 아니, 이 망할 진통제를 찾을 때까지 내 욕실 서랍을 뒤져서 그걸 찾아 먹은 거잖아. 넌 이제 15살이고 이건 아편이라고 빌어먹을. 스캇이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런데 옥시를 찾을 때까지 그 서랍을 뒤진 게 아니라 서랍을 뒤지다가 옥시를 발견한 거거든요. 완전 다르죠? 비록 그의 논리에 감탄하지 않더라도
누군가는 적어도 그가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대화를 이끌려는 의지에 감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오브리는 전혀 감탄하지 않았다. 입 닥쳐, 스캇. 본받을 만한 말투네요. 잘못한 사람은 너야. 나만 그런 건 아니죠. 날 감시하려고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사람도 있으니까요. 그녀는 잠시 흥분을 가라앉히며 그의 침착함에 맞추려고 노력했다. 무슨 말이야? 그는 대답하지 않고 반쯤 웃는 표정으로 어깨 너머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현관 근처 콘솔 위에 놓여있는 즈모도 카메라 3개를 볼 수 있었다. 들어올 때는 눈치채지 못했지만 분명 그녀가 보라고 놓아둔 것이었다. 난 멍청이가 아니에요. 그가 말했다. 오브리는 이제 모든 것이 이해되었다. 네가 카메라를 껐던 거구나. 떠나자마자 바로요. 당연히 피아노 연습도 안 했겠네. 그녀가 다시 우위를 점하려고 애쓰며 말했다. 그는 오브리의 말을 무시하고 다시 TV 화면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오브리는 질문을 멈추지 않았다. 카프리스가 여기 머물렀니? 셀레스트. 뭐? 카프리스가 아니라 셀레스트라고요. 그 아이 이름을 항상 카프리스라고 부르네요. 이름이 뭐든 그 아이가 여기에 머물렀니? 그녀에게 흑인 이름이 있을 거라는 생각에 뇌가 카프리스라는 이름을 고른 거예요. 흑인에게 더 어울리는 이름이라고 생각했겠죠. 이건 진짜 인종차별적인 행동이에요. 진지하게 부탁할게요, 오브리. 반드시 고쳐야 해요. 당신의 특권의식을 반성하세요. 내가 더 흑인처럼 들리는 이름을 고르는 건 내 특권이 아니라 인종차별이지. 적어도 그 정도는 바로잡아야지. 인정하시는군요. 약기운에 너는 지금 예민하고 난 그런 네가 싫다. 그런 말 들으니 마음 아프네요. 난 당신을 좋아하거든요. 그녀는 숨을 고르고 평정심을 되찾았다. 몇 알이나 먹었어?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4알, 한 번에 2개씩 4시간 간격으로 라벨에 적힌 지침을 엄격하게 준수하면서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책임감이 강하네. 고마워요. 옥시가 나한테 해로워서 화난 건가요? 아니면 비밀리에 숨겨둔 물건을 내가 찾아내 화난 건가요? 둘 다. 내게 끔찍한 약이고 나는 그것들을 모으고 있었거든. 뭐 때문에요?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의 상황에 대비해.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글쎄, 나도 그 가운데 한 명 같아요. 약이 도와줬거든요. 뭘 도와줬는지 물어도 될까? 그는 다시 긴 손가락으로 TV 화면을 가리켰다. 우리 모두 죽을 거예요. 이번에는 오브리가 고개를 돌리고 그것들을 보았다. 스캇이 보고 있던 건 케이블 뉴스가 아니라 네트워크 방송이었다. 하지만 그가 어떤 채널을 보고 있는지 중요하지 않았다. 뉴스는 사방에 널려 있었다. 헤드라인과 자막, 한 줄로 계속 올라가는 자막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나 볼 수 있을 법한 크기의 서체였다. 오브리는 깜짝 놀란 채 화면을 지켜보았다. TV에서 흘러나오는 말이 무슨 영문인지 바로 이해할 수 없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것만 분명했다. 우리는 이미 겪을 만큼 다 겪지 않았나? 스캇은 몸을 숙여 처방전 병을 집어들더니 그녀에게 흔들어 보였다. 8개 남았어요. 나눌까요? 3. 마운틴 뷰, 캘리포니아. 톰 베닝은 바삐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실리콘밸리 외곽에 있는 비다 본사에 도착한 직후 태양계 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다. 그는 인류 기술 역사에 분명한 신호탄이 될 상황에 빠르게 적응하고 기꺼이 받아들이기로 마음먹은 자신의 결단에 만족했다. 톰은 재앙이 임박했다는 사실에 그다지 놀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재앙에 허술하게 대비하지도 않았다. 톰을 잘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추악한 진실은 그가 격렬하게 부정하고 있지만 바로 그가 재앙을 고대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많은 다른 기업가들처럼 톰도 미래에 대비한 정신적 훈련이 하루 24시간 내내 머릿속을 채웠다. 당면한 과제에 대한 생산적인 사고에 전념한다는 점에서 깨어있는 상태와 꿈속의 상태 사이에 인지적 차이가 거의 없다고 즐겨 말하곤 했다.
어느 무더운 봄방학에 그의 가족은 토머스 에디슨의 생가와 실험실을 둘러보기 위해 플로리다주 포트 마이어스에 도착했다. 이 답사는 그가 스냅 회로를 조립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부터 부모가 그의 천재적인 재능에 고무되어 집착에 가깝게 계획한 것이었다. 에디슨의 집은 아이들에게 지루하기 짝이 없었고 연구실은 먼지가 많고 지루해 보였는데 톰의 기억에 강렬하게 남은 것은 낮잠용 침대다. 에디슨 연구실 구석에 그 침대가 놓여 있었다. 180cm 곱하기 76cm 크기의 얇은 널빤지 위에서 매일 그 유명한 회복의 낮잠을 자던 곳이었다. 어린 톰 베닝은 그가 과연 어떤 꿈을 꾸며 낮잠을 잤을지 생각했다. 그리고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에서 운명적인 느낌을 발견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두 가지를 결심했다. 누구든 그와 에디슨과의 적절한 연관성을 바로 떠올릴 수 있도록 자신의 이름에서 H를 빼지 않겠다는 것과 꿈꾸는 삶에서 창조적 힘의 중요성을 절대로 무시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그는 두 가지 결심을 모두 지켰다. 사실 로봇공학 회사인 비다의 창업 아이디어는 반수면 상태에서 떠올린 것이었다. 톰이 대학원생이었던 20대에는 밤에 자고 낮에 반수면 상태를 유지하는 게 거의 불가능해 일부러 아침 시간까지 억지로 밤잠을 밀어내곤 했었다. 어느 날 그는 졸린 상태로 일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인간의 모든 의식 상태 중 가장 비옥한 상태라고 부르는 렘수면 상태에 빠질 수 있었다. 비다는 그렇게 8월의 어느 나른한 오후 톰이 조립 로봇을 위한 간단한 AI 향상 기능을 위해 일상적인 코드를 구상하다 갑자기 떠올린 것이었다. 큰 돈을 벌 수 있는 아이디어는 아니었지만 시작하자마자 돈을 벌 수 있다는 건 큰 장점이었다. 이익은 개념에 따라 발생한다. 그 후 몇 년 동안 톰의 구상과 그가 고용하고 특허를 장악하게 된 기술 마법사들의 아이디어는 신흥 나노기술 산업과 융합하여 기대 이상의 결과를 낳았다. 비다는 곧 의료 및 수술 분야 구석구석으로 뻗어나갔고 10년이 지날 무렵에는 선진국 주요 병원에서 비다가 제작한 로봇 도구 없이 수술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할 정도가 되었다. 톰은 33이 되기 전에 처음으로 10억 달러를 벌어들였고 크리스마스에 벨리즈에서 호화로운 생일 파티를 열었다. 실은 그는 11월 4일에 태어났으나 자신의 33번째 생일 파티 날짜를 25일로 정한 이유는 33세 죽은 예수가 태어난 날이 12월 25일이라는 것과 무관하지 않았다. 이 시점에서 톰이 스스로에게만 밝힌 장대한 계획이 있었는데 그건 예수보다 더 오래 살면서 인류에게 더 큰 영향력을 끼치자는 것이었다. 톰을 포함한 그 누구도 그의 과대망상이 심각하다고 여기지 않도록 톰은 종종 자기 비판적인 농담을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던지곤 했다. 톰은 자신을 에디슨이나 그리스도와 동등하다고 진지하게 생각하지도 않았다. 그냥 농담이었다. 말하자면 그런 셈이다. 톰의 특징 중 하나는 다소 과장되게 대중에게 알려진 난독증 사례다. 언론의 주목을 크게 받았으나 모두 사실이 아니다. 그는 단지 책 읽기를 싫어하고 쉽게 산만해져서 한 문단을 서너 번 연속으로 다시 읽거나 지루해지기 시작하면 최악의 경우 아예 건너뛰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직접적인 대화에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다. 그는 상대와 마주 앉아 눈을 바라보며 말하면 기억에 남을 확률이 훨씬 높다는 것을 어릴 때부터 알게 되었다. 훗날 경제적 여유가 생기자 전문 어드바이저를 고용해 개념, 취미, 산업에 대해 1시간 정도 집중 설명을 듣곤 했다. 르네상스 예술, 크리켓 스포츠,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도 모두 이런 식으로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인내심을 갖고 기초부터 차근차근 그에게 설명했다. 처음에는 기꺼이 강의료를 지급했으나 부자가 된 후 더 이상 비용을 지급할 필요가 없었다. 그들은 자진해서 무료로 강의를 해줬고 유능한 사람의 영역 안에 속해 있다는 것만으로도 뿌듯함을 느끼는 듯 했다. 국립과학위원회의 디비아 싱 박사도 그 가운데 한 명이었다. 긴박한 뉴스가 터져나오는 당일 오전 11시 톰의 맞춤형 자동차 쉐보레 서버 밴 뒷좌석에 있는 TV 화면에 싱 박사가 등장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싱 박사님. 바쁘신 건 알지만요.
톰이 먼저 인사를 건넸다. 신 박사는 요점만 말하자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톰은 그녀가 공동의장직을 맡은 국립과학위원회의 본부가 있는 알링턴의 사무실 배경을 등 너머로 볼 수 있었다. 그녀의 주변에 여러 대의 컴퓨터 모니터와 TV 화면, 그리고 재본된 종이 뭉치가 그녀의 책상에 쌓여 있었다. 60대 후반의 싱은 종이와 형광펜을 손에 들어야 가장 쉽게 집중할 수 있다고 믿는 보수적인 사람이었다. 소식 들은 지 얼마나 됐어요? 그녀가 물었다. 톰은 시계를 힐끗 보았다. 47분. 헤이워드로 가신다고요? 싱은 샌프란시스코 지역에서 가장 큰 비행장을 가리키며 물었다. 톰은 고개를 저었다. 다들 헤이워드나 뷰캐넌으로 갈 겁니다. 줄이 길어지면 몇 시간 동안 이륙하지 못하죠. 그래서 하프문베이에 경납고를 둔 겁니다. 더 멀지만 우리랑 비행팀만 있을 테니까요. 현명하네요. 좋아요. 뭘 더 알고 싶은 거죠? CME 자체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충격의 강도와 사회 기반 시설 전반에 미친 영향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싶어요. 신 박사는 고개를 들어 마이크를 음소거하더니 카메라 밖에 누군가에게 뭐라고 외쳤다. 그녀의 주변은 온통 사람들로 북적거렸다. 톰은 화면 안으로 누군가의 손이 다가와 그녀에게 뭔가를 건네고 그녀가 휘갈겨 쓴 메모를 가져가고 사무실을 들락날락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뒤쪽 창문에 어른거리는 걸 볼 수 있었다. 그녀는 음소거를 해제했다. 미안해요. 알았어요. 그녀는 잠시 생각한 후 최선을 다해 요약했다. 충격을 받으면 극지방에서 전자기파가 급증해 자기권을 따라 남북으로 이동할 겁니다. 플릭스필드, 초당 지면에 도달하는 태양에너지의 양의 강도가 빠르게 변하고 거대한 지자기 전류가 상호 연결된 전력망으로 흘러들어가도록 유도할 겁니다. 발전소와 변전소를 말하는 건가요? 맙소사, 그 이상이죠. 충분한 용량을 갖추지 못한 발전소 또는 전력 공급 구조물이나 전선은 모두 폭발할 겁니다. 어떤 전력 구조나 전선도요? 그가 물었다. 네, 원자력 발전소부터 커피포트까지 다요. 전력망에 연결되어 있고 전원이 켜져 있으면 다 폭발할 겁니다. 하지만 직류를 맞는 콘덴서가 설치되어 있지 않나요? 갑작스러운 급상승 시 작동을 일시 정지시키기 위해서요? 당연히 있죠. 그녀는 짜증을 드러내지 않으려 애쓰며 말했다. 톰은 못 본 척했다. 그녀가 작은 일에 시간을 낭비할 상황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었다. 그녀는 비슷한 직업군에 있는 다른 사람들처럼 슈퍼리치들의 순간적인 기분에 따라 이론적으로 그녀의 행성 궤도 연구와 경력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으므로 의무감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목소리 톤을 낮춰 말하려고 노력했다. 콘덴서는 회로당 50AMPS의 갑작스럽고 장시간의 급상승량을 처리할 수 있어야 해요. 현재 몇 퍼센트의 콘덴서가 이를 감당할 수 있죠? 지속해서 터진다고 가정하면요? 제로죠. 아직 발명되지 않았으니까요. 이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는 뭘 한 거죠? 하원은 2010년에 전자관의 신뢰성 및 인프라 방어법이라는 훌륭한 법안을 통과시켰어요. 상원에 상정되지 못했지만요. 충격 이후를 이야기해 봅시다. 어디가 최악일까요? 미국에서 가장 영향이 심한 지역은 보스턴에서 워싱턴 DC에 이르는 북동쪽 연결 지역과 일리노이, 위스콘신, 인디애나, 오하이오 등 중서부 지역으로 펜실베니아 서부를 지나면서 점차 줄어들고 동해안으로 갈수록 고장이 다시 가속화될 것입니다. 그럼 서부 해안은 괜찮은 건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변압기 사이의 선결이 측면에서 볼 때 내륙이 다소 유리한 면은 있지만 바닷물은 전도성이 높아서 바다가 육지에 닿는 곳에서는 지상 전도성이 급격히 올라가게 되죠. 자기 유도 전류가 몇 분 만에 내륙으로 유입될 수 있어요. 서해안 지역의 완전 붕괴 가능성에 대비하는 게 좋을 거예요. 톰은 암울한 미소를 꾹 눌렀다. 난 준비됐어요. 알았어요. 싱 박사가 계속 설명했다.
지금 계신 지역에서의 수리기간은 더 짧을 수 있어요. 얼마나 더 짧아지나요? 장비의 가용성과 손상 정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요. 그래도 어느 정도 걸리는지 알려주세요. 서부 해안 지역의 경우 4에서 6개월, 나머지 지역의 경우 10에서 18개월이 소요될 겁니다. 그럼 이 나라의 일부 지역이 1년 반 동안 전력 공급이 끊긴다는 말인가요? 2013년 로이드 보고서를 믿는다면 상당 지역이 그렇습니다. 톰은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고개를 들다가 대화를 듣고 있던 운전사 브래드의 시선과 마주쳤다. 브래드의 시선은 다시 전면을 향했다. 톰은 싱 박사에게 다시 집중했다. 하지만 대부분 피해는 동부와 서부 해안과 중서부의 특정 지역에 집중될 거라는 게 맞습니까? 처음에는요. 저는 충격 초기 단계인 3, 4분 정도에 관해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전기에 의한 붕괴는 전염성이 있어요. 89년 퀘벡을 강타한 CME는 미네소타까지 연쇄 붕괴를 일으켰는데 이는 각도가 조금 빗나간 접촉에 의한 것이었죠. 그런데 이번은 수백 년 만에 지구에서 발생한 최대 규모의 플라스마 파동에 의한 직접적인 타격이에요. 시스템 붕괴의 잠재적 영향은 이후 최대 30일 동안 아마도 적도 주변을 제외한 미국 전역과 전 세계에 파급될 것으로 예상해요. 결국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말이죠. 통신 및 기타 주요 인프라가 거의 완전히 파괴될 거니까요. 톰은 잠시 멈칫했다. 그는 18살 때부터 준 전문 재난 시나리오 작가처럼 일어날 수 있는 많은 상황에 대해 상상했다. 자신이 속한 세계가 갑작스럽게 큰 재앙으로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는 걸 받아들이고 이에 대비하도록 마음을 단련했다. 그는 이미 한번 그런 걸 겪어봤고 다시 반복하고 싶지 않았다. 그의 준비는 집념에 의한 그리고 병증에 가까운 개인적인 경험에 뿌리를 둔 강박증이었으며 다시는 그런 일을 겪지 않으려는 깊은 욕구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는 자신과 세상에 닥칠 수 있는 최악의 상황, 가장 암울한 순간이나 처참한 예후까지 생각하며 20년을 보냈으나 이번처럼 심각한 경우를 예상하지 못했었다. 이 모든 것이 하나의 CME로 벌어진 일이라고요? 아니요. 제가 본 데이터와 NOAA가 보는 자료에 따르면 12에서 18시간 동안 CME가 빠르게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에너지가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압도할 정도로 지자기 유도 전류가 장시간 흐를 겁니다. 그럼 저는 이만. 톰은 이만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으나 아직 질문이 남았다. 지금까지 정부의 대응은 어떤가요? TV에서 본 그대로입니다. 피해를 막기 위해 앞으로 6시간 안에 미국 내 모든 변압기를 오프라인 상태로 전환하자는 강력한 캠페인을 진행 중입니다. 지자기 전류가 전력선을 통해 흐르기 시작할 때 변압기 작동을 멈추면 변압기가 손상되지 않거든요. 변압기는 향후 2주 안에 주변 에너지양이 소멸함에 따라 안전하게 재가동될 수 있어요. 시스템은 거의 온전하게 복구될 수 있죠. 다행이네요. 언제부터 멈추게 한답니까? 싱 박사는 약간 아련한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연방정부가 할 수 없어요, 톰. 발전소는 주정부가 관리합니다. 연방정부는 지침을 내리거나 정책을 조정할 수 없어요. 그것은 각 주에 달려 있어요. 주지사들이 과학적 근거를 수용하고 있는 주에서도 여전히 대란의 가능성만을 언급하고 있을 뿐 확실하다고 말하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확실한 거잖아요.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정전으로 이어질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아는데도 전력 시스템을 전력망에서 분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요? 자발적으로 14일간 정전 조치하자는 제안을 어떻게 몇 시간 전에 주민들에게 통보할 수 있겠어요? 여기에도 그런 사람들이... 톰은 궁지에 몰아넣듯 그녀에게 물었다. 좋아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정부는 뭘 하나요? 그녀는 이제 짜증을 숨기지 않고 이를 갈았다. 그런데도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을 것 같은 규칙에 따라 가능한 기부자와의 통화를 끊지 못했다. 미국 연방 비상관리국이 국가 대응 체계를 실행에 옮길 겁니다.
이론적으로 이 체계는 재난 대응을 위한 완벽하고 효과적인 계층 구조를 갖췄어요. 사고 지휘 시스템은 사고 지휘관에게, 사고 지휘관은 국방부에, 국방부는 행정부에 보고하는 구조죠. 하지만 이번에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왜 안 된다는 거죠? 전화나 인터넷이 없을 테니까요. 중앙 집권적인 리더십도 없을 거고 불가능할 거예요. 톰에게 남은 질문은 이제 하나뿐이고 그것은 가장 두려운 질문이었다. 그가 탐구한 모든 시나리오에서 레드라인은 항상 같았다.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산 자와 죽은 자를 구분하는 명확한 경계선. 물 공급은요? 네, 그게 문제죠. 먼저 석유 부족 사태에 직면하게 됩니다. 전력망이 끊기면 양수 시스템을 포함한 모든 발전기가 켜질 텐데 발전기들이 석유를 빨리 태워버리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죠. 물론 비축유가 있긴 하지만 석유와 가스 파이프라인이 초기 전자기 충격파에서 가장 큰 피해가 심한 구조물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것도 고갈될 겁니다. 파이프라인이 왜요? 연료를 운반하는 길고 전도성 있는 금속이잖아요? 왜 그럴 것 같아요? 폭발할까요? 부식되었다면요. 이미 균열이 생겼던 곳은 용접 부위가 터지면서 연료가 땅으로 흘러내릴 겁니다. 비상용 석유 비축량이 고갈되면 물 공급 펌프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을 거고요. 담수는 액상금과 같은 귀한 존재가 될 거고요. 몇 명이나 목숨을 잃게 될까요? 그가 물었다. 이 상태가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와 펌프 작동 여부에 달렸어요. 만약에 그들이 일주일 내내 24시간 펌프를 가동하려고 시도한다면 자살 행위가 될 겁니다. 미국에서만 수백만 명이 죽는다고 보면 맞을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는요, 추측하고 싶지 않아요. 꼭 대답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말해주세요. 아니요, 톰. 난 잔혹함을 즐기는 사람은 아니에요. 끊어야겠어요. 그녀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톰은 자기 얼굴만 남은 텅 빈 화면을 바라보았다. 선명한 그의 눈에 서린 두려움까지 담아내는 4K의 고해상도 이미지가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톰은 백미러를 향해 고개를 돌렸고 브래디가 다시 그를 쳐다보는 눈빛과 마주쳤다. 브래디는 7년 동안 톰을 위해 일해왔다. 그의 직무에 맞는 단어 하나를 고른다면 조력자가 가장 어울린다. 브래디는 톰이 있어야 할 곳에 시간 맞춰 도착할 수 있도록 돕고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며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과 그렇지 않은 일까지 도맡았다. 그는 20년 동안 샌프란시스코 경찰로 쌓은 정보력과 능력과 자신감을 바탕으로 거짓말과 위험 여부를 약 30초 만에 꿰뚫어 볼 수 있었는데 이는 다른 사람들이 며칠, 몇 주가 걸리거나 혹은 전혀 알아차리기 못하는 일이기도 했다. 브래디는 자동차 바퀴에 기름칠하고 문을 열고 방해꾼을 제압하는 등 톰이 원하는 삶을 쉽게 만들어주었다. 브래디가 하지 않는 유일한 일은 질문을 던지는 것이었다. 그는 오랫동안 자신이 지켜왔던 무심한 행보를 깰 생각은 없었으나 방금 차 뒷좌석에서 흘러나오는 대화를 듣게 된 것 때문에 오늘은 그 어느 날보다 질문을 던지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세상은 곧 종말을 맞이할 것 같았고 그의 보스, 모든 이에게 다 있고 모든 것에 접근 가능한 억만장자인 그가 지옥 같은 상황을 빠져나가고 있었다. 브래디는 톰이 충성스러운 직원들을 남겨두고 떠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했다. 하지만 묻지 않았다. 그의 임무는 보안을 담당하는 것이었고 톰은 안전했다. 그거면 되었다. 거울에 비친 브래디의 눈을 본 톰은 입을 열었지만 처음에는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다. 톰은 다시 시도했다. 교통 상황 좋아 보이는군. 브래디는 고개를 돌렸다. 네, 회장님. 로마린다에서 속도를 내 다 따돌렸어요. 도착 예정 시간은? 브래디는 대시보드에 장착된 휴대폰의 GPS를 내려다보았다. 12분 남았습니다, 베닝 회장님. 톰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른 곳으로 전화를 걸었다. 그의 비서인 리사가 첫 번째 벨이 울리자 바로 받았다. 어디에요? 그녀는 인사도 생략한 채 물었다. 10분 남았어.
톰은 브래디의 시선이 자신을 향해 있는 듯해 백미러를 올려다보며 윙크를 보냈다. 인센티브야, 브래디. 브래디가 환하게 웃었다. 네, 회장님. 그는 추가로 시속 5마일 더 빠르게 밟았다. 톰은 끝없이 펼쳐진 주택단지들이 지나가는 모습을 창밖으로 바라보다 고개를 돌렸다. 리사, 지금 어디에서 전화하는 거지? 그가 리사에게 물었다. 경납고예요. 어떻게 그렇게 일찍 도착했지? 5분 거리에 살아요. 기억나세요? 아, 맞다. 전에 말했었지? 만약 그랬다고 해도 톰은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 그는 계속 말을 이어갔다. 앤소피와 아이들은? 프란시스가 9시 35분에 집에서 앤소피를 픽업했고 안토니오는 9시 38분에 두 아이를 학교에서 데려왔어요. 두 차는 10분 후에 만났고요. 지금은 앤소피가 두 아이를 모두 태우고 310번 남쪽으로 가는 중입니다. 회장님보다 4분 먼저 도착할 예정입니다. 언제쯤 이륙할 수 있을까? 좌석에 앉기만 하면 됩니다. 비행기에 연료를 채웠고 마키스도 준비되었고 회장님이 옳았어요. 여기 있는 유일한 조종사는 주말에 프로펠러 비행기를 조종하는 사람들 뿐이에요. 날씨도 도와주네요. 이곳을 선택할 때 타워가 없어서 걱정했는데 이제 괜찮아요. 비행시간은 얼마나 되나? 1시간 47분. 지금부터 목적지까지 2시간 잡으면 됩니다. 톰은 등을 기대고 앉으며 작게 숨을 내쉬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지 않는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다. 지나친 자부심은 크립토나이트, 슈퍼맨의 힘을 약하게 만드는 가상의 물질과 같아서 억제하려고 노력하지만 자기 존중의 맛을 느끼며 취하고 싶었다. 잠깐이라도.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톰은 눈을 감았다. 경계를 늦추면 바로 일이 벌어진다는 거 알지? 무슨 문제지? 그가 물었다. 리사는 망설였다. 마키스가 할 말이 있답니다. 비행기에 무슨 문제라도 있나? 마키스가 직접 말씀드릴 겁니다. 도대체 무슨 말이야? 무슨 문제? 지금 당장 말해봐요. 죄송합니다. 8분 후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전화를 먼저 끊었다. 톰은 온몸이 분노로 들끓는 것을 느꼈다. 리사는 한 번도, 정말이지 단 한 번도 그의 명령에 불복종한 적이 없었다. 실제로 전화를 먼저 끊는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반란 아닌가? 아직도 예의에 대해 신경 쓰는 사람은 톰뿐인가? 어쨌든 그는 심호흡을 깊게 하며 자신에게 타일렀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언제 닥치든 톰 베닝은 한 가지 확실한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다. 8. 오후 4시 26분. 집안에 있던 오브리는 한숨을 내쉬며 귀까지 축혀 올라간 어깨를 조금 늘어뜨렸다. 그녀는 어깨를 한번 뒤로 젖힌 다음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통화 버튼을 눌렀다. 안녕 톰. 오빠 입에서 나온 한마디가 오브리를 훌쩍 다른 세상으로 넘어가게 할 수 있다는 게 웃겼다. 그가 낮은 음색으로 라고 말하는 건 상대를 동정하는 말투였다. 오브리, 알겠어. 네가 돈도 없고 이혼하고 사랑도 떠나고 마흔을 바라보고 실패한 사업을 이끌고 있다는 건 알지만 난 그런 너를 전혀 비난하지 않아. 라는 식의 인사였다. 그녀는 그런 생각을 흘려버렸다. 문득 오빠 생각 중이었어. 그녀가 말했다. 내 걱정은 하지 마. 너는 어때? 난 괜찮아. 그녀가 말했다. 그냥 먹을 거 잔뜩 챙겨 놓았어. 그녀는 조금 전에 가졌던 짜증이 가라앉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함께 어려움을 겪으며 성장했다. 그의 개인적인 결점, 짜증날 정도의 개입, 은하계에서 온 듯한 자존심을 제쳐두고 오직 그녀를 돕고 싶어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다만 그 방식에 화가 났을 뿐. 냉동고 채웠어? 그녀는 주방으로 향하며 빠끔히 열려있는 지하실 문을 힐끗 쳐다보았고 이제 10% 정도 채워진 거대한 냉동고를 상상했다. 문 닫기 힘들 정도야. 좋아.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열지 마.
해동돼도 너무 예민하게 빨리 내다버리지 말고 고기를 제외한 거의 모든 냉동식품은 얼리지 않고도 먹을 수 있어. 오브리는 톰이 누누이 부탁한 재난 대비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는 대화를 어떻게 피할지 고민했다. 톰은 어느 날 잘생기고 근육질 남자 3명을 그녀의 집으로 보냈고 그녀가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을 파악한 후 3일 이내에 모든 걸 처리해 주겠다는 제안도 했었다. 그들은 시카고에 본사를 둔 재난 대비 회사에서 온 직원들이었지만 그녀는 그들을 돌려보냈다. No. 그녀는 냉동고를 채우지 않았고 No. 생존 전문가들이 집에 식량을 채우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고 No. 지하실 선반 또한 채우지 않았다. 알았어? 지금 어디야? 그녀는 화제를 돌리려고 물었다. 비행기 탔어. 총통 벙커로 가는 중? 나를 히틀러와 비교하지 마. 다시 한번 부탁해야 해. 오빠를 히틀러와 비교하는 게 아니라 오빠의 벙커를 히틀러 벙커와 비교하는 거지. 하지만 이런 내 말도 취소. 오빠 거가 훨씬 더 좋을 거야. 이번엔 심각한 일이야. 그가 말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20분 전까지만 해도 국립과학위원회와 통화를 하고 있었어. 뭐래? 전 세계적으로 90%의 전력 서비스 중단, 4에서 18개월의 복구 시간 소요. 그게 사실이라고 믿어? 내 생각은 중요하지 않아. 사람들이 그렇게 믿는다는 걸 나는 믿으니까. 그녀는 오빠가 옳다는 것을 알았고 그 점이 항상 오빠를 존경했던 이유 중 하나였다. 오빠의 자존심은 언젠가 그의 배가 부딪히고 가라앉을 빙산이었지만 자기 분야에 대해 자신보다 더 잘 아는 사람들 앞에서는 그런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을 정도로 지적인 사람이었다. 무지를 인정하고 입을 다물고 경청하는 태도는 톰이 어릴 때부터 터득한 능력이었고 그가 엄청난 성공을 거둔 가장 큰 이유라고 오브리는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그녀가 인정한 마지막 사람이었다. 내가 비행기를 보낼 수 있게 해줘. 아니, 괜찮아. 너를 위해 따로 마련한 곳이 있어. 적어도 한 번은 와서 봐. 사진으로 봤어. 그게 뭔지 알아. 거기서 살고 싶지 않아. 2주. 하루도 그곳에 살고 싶지 않아. 아니야. 2주 동안 비행기를 탈 수 없어. 나뿐만 아니라 모든 비행기가 자기권에서 에너지가 소멸할 때까지 착륙 상태에 있게 될 거야. 너무 위험해. 하지만 2주 후에 데리러 갈 수 있어. 고맙지만 난 여기도 괜찮아. 이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도 있어. 오로라를 영원히 떠날 수 있는 완벽한 기회가 될 수 있어. 여기가 내 고향이야. 오빠도 그렇고. 맞아. 하지만 난 떠났어. 너도 그럴 줄 알았어. 그게 이성적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니까. 난 이성적이지 않아. 난 여자야. 그는 신음에 가까운 숨을 뱉어냈다. 한 번. 내가 딱 한 번 그렇게 말했어. 그리고 나는 그것을 받아 적었어. 내 인생에서 너만큼 내게 적대적인 사람은 없어. 글쎄, 다른 이들도 그럴걸. 바로 앞에서는 안 그렇겠지만. 잠시 대화가 멈췄다. 제발 너를 돕게 놔둬.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내게 빚이 있어. 옛날 일이야, 톰. 이젠 우리 괜찮아. 지하실에서 올라온 스캇이 그녀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누구랑 통화하는 거예요? 내 오빠. 누구랑 얘기하는 거야? 톰이 물었다. 스캇. 맙소사. 그녀가 한 일이라고는 그녀의 인생에 끼어든 남자가 물어보는 것에 답한 것뿐인데 그리고 정확히 한 명을 선택했을 뿐인데 그 남자가 바로 알고 보니 폭력적인 술 주정뱅이라니. 스캇에게 여기로 오는 게 어떤지 물어보지 그래? 그녀는 점점 인내심을 잃었다. 톰, 스캇은 나 대신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아니야. 오빠도 마찬가지고. 선택은 내가 해. 얼마나 오래 걸리든 나는 여기를 선택했어. 사실 그녀는 아직 그런 선택을 한 적이 없지만 톰이 제안하는 것들을 오랫동안 거절해왔기 때문에 반사적으로 그런 선택을 했다. 평범했던 어린 시절의 분노에서 비롯된 행동이었고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지만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은 오로지 자신에게만 있었다. 사춘기 시절의 10분이 두 사람의 남은 인생에 영향을 끼쳤다.
어쩌면 그녀는 그의 비도덕적인 부를 공유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이 그 부를 축적하는 데 도움을 준 것에 대한 양심의 가책으로부터 자유로울 거라고 믿었다. 좋아. 현실 인식 시간 설명해 줄까? 톰이 말했다. 오랫동안 전기가 끊길 거야. 몇 달이 될 수도. 단기적으로는 휴대폰의 배터리가 다 떨어질 거고 기지국이 다운되니 어차피 작동되지 않을 거야. 장기적으로는 식량 공급망에 문제가 생겨 공급이 중단되고 물도 안 나오고 세상은 무법천지가 될 거야. 발전기를 산 적이 있는지 내게 물어볼 필요도 없다는 거 알아. 네 추측이 맞을 거라고 확신하니까. 나는 솔직히 네가 지하실에 냉동고를 채웠는지도 의심스럽고 철학적인 이유로 총기 소지 반대하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무기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도 알아. 그리고 미국에서 세 번째로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에서 1시간 떨어진 곳에 살고 있다는 것도. 이들 모두 곧 굶주리고 패닉에 빠져 도망칠 거야. 너는 법 없는 무법천지에 살게 될 거고. 이런 현실을 좋아하지 않겠지만 오브리, 현실은 현실이야. 너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 줄 사람을 보내겠다고 내가 다시 한번 다음에 제안한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결정을 하길 바래. 너무 많이 대비했다는 생각은 안 들어? 그런 일은 없어. 이전에 일어난 적이 없다고 해서 앞으로도 일어나지 않을 법은 없으니까. 네 생각이 고착화되었어. 최초 발생 증후군이라고 부르지. 하지만 나는 상황이 얼마나 쉽게 통제불능 상태가 되는지 봐왔고 너도 알겠지.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거야. 난 괜찮아, 톰. 가뭄도 견뎌냈으니 이제 홍수도 견뎌내겠지. 무슨 가뭄? 홍수라니? 노래 가사야. 앞으로 1년 반 동안은 그 노래를 들을 수 없을걸. 스캇은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다시 거실로 돌아와 채널을 돌렸다. 앞으로 일어날 사건에 대해 각기 다른 끔찍한 뉴스들이 채널마다 흘러나왔다. 시간이 지날수록 동부 쪽부터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는데 정치적으로 가장 부정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미 비관적인 분위기로 팽배하게 바뀌었다. 불안에 떠는 페리 대변인은 나사 또는 NOAA 혹은 NSA의 누군가와 너무 늦기 전에 전국의 전력시설을 폐쇄해달라고 공개적으로 호소하고 있었다. 끊어야겠어, 톰. 돈은 받았어? 돈 보냈어? 오늘 입금은 안 봤어. 톰은 잠시 멈칫했다. 그는 화가 났지만 차분한 어조로 말했다. 작년 가을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2만 달러를 보냈잖아. 은행에 가서 20달러짜리로 찾아 집안 4군데에 나눠두라고 했었지. 사회가 붕괴하면 현금이 가장 가치 있는 상품이 될 거야. 그리고 1965년 이전의 은색 동전 얘기는 하지 않을게. 하라는 대로 했어? 오브리는 주방의 이안던 오크 캐비닛을 바라보았다. 톰의 돈이 계좌에 들어온 날 주문한 아름다운 캐비닛이었다. 훌륭한 목공의 품이 주는 묵직하고 견고한 느낌이 물잔을 꺼낼 때마다 그녀를 행복하게 만들었다. 그랬다. 그녀는 톰이 보낸 모든 것을 거절한 것은 아니었다. 응, 현금 있어. 거짓말이야. 맞아. 실은 내게 주방 캐비닛을 선물한 셈이 되었어. 오브리, 이건 농담이 아니라고. 진짜야.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고. 알아. 무서워. 하지만 우린 괜찮아. 전화해줘서 고마워. 내가 보낸 위성 전화기는 갖고 있지? 여분의 배터리가 3개인데 모두 충전되어 있어. 확인해봐. 내일 아침에 전화할게. 다시 얘기하자. 너와 나뿐이잖아. 기억나?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었으니까. 그녀가 자동으로 대답했다. 그것은 그들의 일상이었고 한때는 재미있었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한 번에 하나씩 해결해 나가자고. 그가 말했다. 그럴 계획이야. 조심해. 오빠도 조심해. 그가 먼저 전화를 끊었다. 그녀는 거실로 걸어들어와 스캇과 함께 TV 앞에 앉았다. 그들은 소파 가장자리에 긴장한 자세로 앉아 재난 자세를 취한 채 채널을 계속 넘겼지만 어디에도 만족할 만한 좋은 뉴스도 나쁜 뉴스도 없었다. 오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오늘도 행복하세요.